제 인감도장으로 제가 모르는 서류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잠깐 가지고 있겠다고 했던 그 도장이 2달 동안 제 땅의 근저당을 설정하는 데 쓰이고 있었습니다. 반찬 들고 오던 큰 며느리, 드라이브 시켜주던 작은 아들, 매주 전화하던 막내딸, 셋이 처음부터 짜고 들어온 거였습니다. 어머니 치매 오면 어떡하냐고 걱정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이 집이 언제 자기들 것이 되나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걸 모르고 밥을 차렸습니다. 그 자식들 밥을. 그런데 이제 제가 움직입니다. 공증 서류를 손에 쥐고. 저는 올해 72살입니다. 남편은 6년 전 봄에 먼저 갔습니다. 췌장암이었습니다. 진단받고 나서 6달을 못 버텼습니다. 그 6달 동안 병원을 오가면서 남편 손을 잡고 있었는데 남편이 마지막으로 저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당신 혼자 살아야 하니까 재산 잘 지켜요. 애들한테 다 줘버리면 안 돼. 저는 그 말에 무슨 소리냐고, 애들이 왜 그러겠냐고 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돈 앞에서는 자식도 몰라요. 저는 그때 남편이 병으로 약해져서 괜한 걱정을 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제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남편 말을 흘려들은 것. 남편이 가고 나서 재산 정리가 됐습니다. 서울 외곽 아파트 한 채, 남편이 30년 전에 사둔 경기도 땅 2필지, 그리고 남편 보험금과 퇴직금을 합친 예금이 있었습니다. 다 합치면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넉넉하진 않아도 제가 죽을 때까지 먹고 사는 데는 부족함이 없는 재산이었습니다. 그 재산이 전부 제 단독 명의로 정리됐습니다. 남편 사망 신고를 하고 한 달이 지나서였습니다. 그 한 달 뒤부터 자식들 발걸음이 갑자기 잦아졌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타이밍이 너무 정확했습니다. 재산이 제 단독 명의로 된 시점과 자식들이 자주 오기 시작한 시점이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 타이밍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없어진 어머니가 혼자 얼마나 쓸쓸하겠냐는 마음에서 그러는 거라고 믿었습니다. 자식은 셋이었습니다. 큰아들 명수는 50살이고 대기업 부장이었습니다. 큰 며느리 연숙은 요가 강사를 했는데 겉으로 보기엔 싹싹하고 살갑게 구는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아들 민수는 46살로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사업이 잘 됐다, 안 됐다를 반복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막내딸 수정이는 43으로 결혼해서 분당에 살았는데 셋 중에 저한테 제일 살갑게 굴었습니다. 저는 그 살가움이 진짜인 줄 알았습니다. 그게 2번째 실수였습니다. 큰아들이 처음으로 재산 얘기를 꺼낸 건 남편 첫 번째 기일이 지난 직후였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큰아들이 거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면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요즘 치매 걸리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뉴스에도 맨날 나오잖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뭔가 불쾌한 게 올라왔습니다. 느닷없이 치매 얘기가 왜 나오는 건지. 그런데 큰아들이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어머니 걱정이 돼서요. 나중에 어머니가 판단이 어려워지시면 재산 처리가 복잡해지거든요.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어머니한테도 편하고 저희한테도 편해요. 미리 정리. 저는 그 말이 어떤 뜻인지 그때는 정확히 몰랐습니다. 막연하게 유언장이나 뭐 그런 걸 써두라는 뜻인가 싶었습니다. 큰아들이 더 말했습니다. 어머니 재산을 지금부터 조금씩 저희한테 이전해 두시면 나중에 상속세도 줄고 여러모로 좋아요. 전문가한테 물어봤는데 요즘 많이들 그렇게 하신대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아들이 나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금 얘기까지 하니까 더 그럴싸하게 들렸습니다. 세금이라는 말이 나오면
뭔가 공식적이고 합리적인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게 세 번째 실수였습니다. 그럴싸한 말에 넘어간 것. 그날 저는 큰아들 말을 흘려듣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깊이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생각해 볼게 라고만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해 볼게 라는 말이 아들한테는 거절이 아니라 허락의 시작으로 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 뒤로 일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큰 며느리 연숙이 그 다음 주부터 반찬을 들고 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결혼하고 20년 동안 명절에나 얼굴 보던 며느리가 갑자기 일주일에 2번씩 반찬통을 들고 왔습니다. 저는 처음엔 감동을 받았습니다. 며느리가 철이 들었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연숙이 올 때마다 꼭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혼자 이 넓은 집에 계시니까 너무 쓸쓸하시겠다. 저희랑 같이 사시는 게 어떠세요? 어머니 방도 넓게 드릴게요. 처음엔 배려로 들렸습니다. 세 번째부터는 수상했습니다. 10번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알았습니다. 이 여자가 저한테 집을 내놓으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작은아들 민수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드라이브 시켜준다면서 저를 차에 태우고 나가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요즘 사업이 많이 힘들어요. 직원들 월급도 밀리고 있고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자식이 힘들다는 말을 들으면 어머니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당장 뭔가 해줘야 할 것 같고 내가 가진 걸 다 줘도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게 어머니 마음이잖아요. 민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땅 있잖아요. 그거 담보로 좀 쓰면 안 될까요? 금방 갚을게요. 진짜로.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거절하자니 아들이 불쌍하고 허락하자니 뭔가 찜찜했습니다. 그 찜찜함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찜찜함을 따라갔어야 했는데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막내딸 수정이는 달랐습니다. 직접적인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주 전화를 해서 어머니 건강은 어때요? 요즘 많이 힘드시죠? 어머니 혼자 그 집 관리하시기 힘들지 않아요? 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 말들이 걱정처럼 들렸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걱정이 아니라 정보 수집이었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어떤지, 판단력이 흐려지고 있는지, 혼자 사는 게 불편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정보를 오빠들한테 전달하면서 셋이 타이밍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도 나중에 알았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자꾸 생각납니다. 돈 앞에서는 자식도 몰라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저한테 반찬 들고 오고 드라이브 시켜주고 매주 전화하던 그 자식들이 제 재산을 어떻게 가져갈까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알게 된 건 서랍에서 인감도장이 사라진 날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큰 며느리 연숙이 처음으로 반찬을 들고 온 날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초인종이 울려서 문을 열었더니 연숙이 커다란 반찬통 2개를 양손에 들고 서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으면서 어머니 혼자 드시기 힘드실 것 같아서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결혼하고 20년 동안 명절에나 얼굴 보던 며느리가 반찬을 들고 집 앞에 서 있으니까요. 사람이 변하기도 하는구나. 시어머니 혼자 된 게 안쓰러웠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이 얼마나 순진한 것이었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연숙이 들고 온 반찬은 정성스러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깻잎 장아찌가 들어 있었고 남편이 살아있을 때 제가 자주 만들던 방식대로 무친 나물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이 며느리가 나를 많이 관찰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관찰이 애정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연숙은 제가 뭘 좋아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그 반찬들을 준비한 거였습니다. 저를 공략하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연숙이 오는 날이 점점 늘었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이었다가 두 번이 됐고 어떤 주는 세 번도 왔습니다. 올 때마다 반찬을 들고 왔고 오면 한 시간씩 앉아서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시간이 좋았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사는 집이 얼마나 조용한지 살아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말을 나눌 사람이 없다는 게 어떤 건지. 연숙이 오면 집이 시끌시끌해졌고 저는 그게 좋았습니다. 그 좋음이 저를 무방비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연숙이 하는 말에 패턴이 있다는 걸 알아챈 건 한 달쯤 지나서였습니다. 올 때마다 반드시 한 번은 이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이 넓은 집에 혼자 계시니까 너무 쓸쓸하시겠다. 저희랑 같이 사시는 게 어떠세요? 처음엔 그냥 지나쳤습니다. 두 번째도 세 번째도 그냥 들었습니다. 그런데 10번 가까이 같은 말이 반복되니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진심으로 하는 말은 반복하지 않습니다. 목적이 있는 말을 반복합니다. 저는 어느 날 연숙한테 물었습니다. 같이 살면 이 집은 어떻게 하는 거야? 연숙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팔거나 아니면 전세 놓으면 되죠 뭐. 그 말이 너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미리 생각해둔 말처럼. 그 즈음 작은 아들 민수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연숙처럼 돌려 말하는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직접적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하더니 10분도 안 돼서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과일 한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반갑게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민수가 과일을 씻어주겠다면서 부엌에 들어가더니 이것저것 살펴보는 눈치였습니다. 냉장고도 열어보고 찬장도 열어보고 저는 그게 어머니 혼자 잘 드시고 있나 살피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집 상태를 확인하는 거였습니다. 이 집이 팔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과일을 먹으면서 민수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 요즘 많이 힘들어요. 목소리가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에 바로 마음이 쓰였습니다. 왜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사업이 안 풀려서요. 직원들 월급이 2달째 밀렸어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직원 월급이 밀렸다니. 그게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압니다. 남편이 사업할 때 월급 걱정했던 시절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얼마나 필요하냐고 물었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당장 5천이요. 그러더니 바로 이었습니다. 어머니 땅 있잖아요. 그거 담보로 잠깐만 쓰면 안 될까요? 금방 갚을게요. 진짜로요. 5천만 원이었습니다. 담보로 쓴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볼게 라고 했습니다. 민수가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사흘 뒤에 또 왔습니다. 이번엔 큰아들 명수도 같이 왔습니다. 두 아들이 나란히 소파에 앉아서 저를 봤습니다. 명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동생 좀 도와주세요. 가족끼리 이럴 때 도와야지요. 가족이라는 말이 또 나왔습니다. 저는 그 말에 약했습니다. 가족이라는 말이 나오면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두 아들이 나란히 앉아서 부탁하는 걸 보고 있으면 더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그날도 대답을 안 했습니다. 며칠 더 생각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막내딸 수정이한테서 그날 저녁 전화가 왔습니다. 오빠한테 얘기 들었어요, 어머니. 수정이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어머니,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 가족인데 서로 도와야죠. 오빠도 많이 힘든 거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셋이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도와달라고 하고 작은아들이 직접 부탁하고 막내딸이 저녁에 전화로 마무리를 짓는 구조였습니다. 완벽하게 짜인 구조였습니다. 저는 그걸 그때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작은아들 담보 얘기가 나온 지 한 달쯤 됐을 때였습니다. 제가 대답을 계속 미루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느 날 큰아들이 서류 몇 장을 들고 왔습니다. 인감이 필요한 서류라면서 도장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무슨 서류냐고 물었더니 명수가 설명을 했는데 무슨 말인지 잘 안 들어왔습니다. 법률 용어가 섞인 말을 빠르게 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꼼꼼히 읽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설명하는 걸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다가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게 제가 한 것 중에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내용을 모르는 서류에 도장을 찍은 것. 명수가 도장을 가져갔습니다. 서류에 찍고 바로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주도 한 달이 지나도록 도장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처음엔 그냥 두었습니다. 아들이 서류 정리하다 보니 시간이 걸리는가 보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2달이 됐을 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왔습니다. 그 느낌이 맞았습니다. 그 도장으로 제가 모르는 일들이 이미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2달이 됐는데도 인감 도장이 돌아오지 않자 저는 직접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큰아들 명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명수야, 도장 언제 갖다 줄 거냐? 명수가 말했습니다. 아, 어머니, 아직 서류 정리가 안 끝났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조금만이라는 말을 2달 전에도 들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무슨 서류가 2달이 걸려? 명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법무사 쪽에서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요. 법무사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법무사가 왜 나오는 건지 물었더니 명수가 말을 얼버무렸습니다. 그냥 서류 정리 도움받는 거예요, 어머니.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별거 없으면 그 말을 굳이 하지 않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집 근처 부동산에 들렀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소장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거래하던 곳이었습니다. 소장한테 요즘 우리 아파트 관련해서 뭔가 문의가 들어온 적 있냐고 물었습니다. 소장이 잠깐 멈추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님, 사실 몇 주 전에 아드님이 오셨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어떤 아들이냐고 물었더니 소장이 말했습니다. 큰아드님이요. 아파트 시세랑 매매 절차에 대해 물어보고 가셨어요. 매매 절차? 저는 그 말을 듣고 숨을 참았습니다. 아들이 제 아파트를 팔려고 시세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저한테는 아무 말도 없이 소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아파트 파실 생각 있으세요? 저는 없다고 했습니다. 소장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아드님이 왜 오셨는지 저도 이상하다 싶었어요. 제가 어머님께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아드님이 어머니가 이미 알고 계신다고 하셔서요. 이미 알고 계신다고. 명수가 제가 알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부동산 소장한테 제 이름을 팔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는 부동산을 나오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바로 법무사 사무소에 전화를 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거래하던 곳이었습니다. 사정을 설명했더니 법무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인감도장이 밖에 나가 있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인감도장이랑 인감증명서만 있으면 부동산 관련 서류를 전부 꾸밀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인감분실 신고를 하시고 새로 파셔야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수화기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 도장으로 이미 뭔가 진행된 게 있을 수도 있냐고 물었더니 법무사가 잠시 멈추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님, 등기부등본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빠를수록 좋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등기소에 갔습니다. 혼자 갔습니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등기부등본과 땅 2필지 등기부등본을 전부 발급받았습니다. 창구 직원이 서류를 건네줬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서 한 장씩 읽었습니다. 아파트는 제 이름 그대로였습니다. 21번 내시였습니다. 그 다음 땅 첫 번째 필지를 봤습니다. 이상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필지를 봤습니다. 손이 멈췄습니다. 근저당권 설정이라는 항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채권 최고액 6천만 원. 근저당권자는 저축은행 이름이었습니다. 설정일자가 한 달 전이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들고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한 달 전이면 명수가 도장을 가져간 지 한 달도 안 됐을 때였습니다. 제가 서류 내용을 제대로 읽지도 않고 도장을 찍어준 그 직후였습니다. 그때 제가 찍은 그 서류가 근저당 설정 서류였던 겁니다. 저는 그 사실을 등기소 의자에 앉아서 알았습니다. 작은 아들 민수가 담보로 쓰게 해달라고 했을 때 저는 대답을 안 했습니다. 거절은 아니었지만 허락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진행이 돼 있었습니다. 제 도장으로 제가 모르는 사이에 집에 돌아와서 명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평온하게 유지했습니다. 명수야, 혹시 어머니 땅에 뭔가 설정된 거 있냐? 명수가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너무 길었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게요. 사업이 너무 급해서 제가 일단 진행을 했어요. 어머니가 허락하실 줄 알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목소리가 올라갔습니다. 내가 언제 허락했냐? 명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생각해 보겠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말했습니다. 생각해 보겠다는 게 허락이야. 명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화내지 마세요. 제가 꼭 갚을게요. 이번 달 안으로요. 이번 달 안으로. 저는 그 말을 듣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번 달 안으로 갚겠다는 말을 믿어야 할지 믿지 말아야 할지 그때까지도 저는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자식이니까 설마 어머니를 완전히 속이겠냐는 마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막내딸 수정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정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빠한테 너무 화내지 마세요. 사업이 힘들면 가족이 도와야 하는 거잖아요. 오빠도 오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뭔가 단단한 게 올라왔습니다. 수정이가 오빠 편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허락도 없이 도장을 써서 근저당을 설정한 오빠 편을. 그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큰아들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명수야, 너는 이 상황에서 할 말이 뭐냐? 명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사실 동생이 걱정돼서 도운 거예요. 가족끼리 뭘 그렇게 따지세요? 가족끼리 따지지 말라는 말. 세 자식이 전부 가족이라는 말 뒤에 숨었습니다. 가족이라서 담보를 설정했고, 가족이라서 허락 없이 도장을 썼고, 가족이라서 따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돈 앞에서는 자식도 몰라요. 남편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게 지금 막 시작된 게 아니라는 걸, 오래전부터 준비된 일이었다는 걸, 그리고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걸, 더 큰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잠을 못 자고 새벽을 보낸 다음 날 아침 저는 혼자 결정했습니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움직이기로.
자식들한테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기로. 그게 제가 처음으로 자식들보다 한 발 앞서 생각한 순간이었습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그 순간이 왔다는 게 다행이었습니다. 하루만 더 늦었어도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 아침 일찍 법무사 사무소로 갔습니다. 남편 생전에 거래하던 곳이었는데 법무사가 저를 알아봤습니다. 사정을 다 말했습니다. 인감도장이 2달 동안 큰아들한테 있었던 것, 땅에 근저당이 설정된 것, 제가 내용을 모르고 서류에 도장을 찍은 것까지. 법무사가 제 얘기를 듣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잠깐만요 라고 하더니 컴퓨터를 켰습니다. 뭔가를 확인하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그 앞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법무사가 화면을 보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땅 2번째 필지에 근저당 설정된 거 확인되고요. 그런데 아파트 쪽에도 뭔가 움직임이 있어요. 아파트 쪽에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의자에서 몸이 굳었습니다. 법무사가 설명했습니다. 아파트 등기부등 본상에는 아직 변동이 없는데 법원 공탁 기록을 보니까 어머님 아파트와 관련된 서류가 접수된 흔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정확히는 확인을 더 해봐야 하는데 누군가가 이 아파트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시도한 정황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담보대출 시도. 저는 그 말을 듣고 두 손이 무릎 위에서 떨렸습니다. 땅 하나는 이미 근저당이 설정됐고 아파트까지 담보로 쓰려 했다면 제 재산 전부가 노려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법무사한테 물었습니다. 이게 다 제 아들이 한 짓입니까? 법무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인감도장을 가지고 있던 분이 아드님이라고 하셨으니까요. 법무사 사무소를 나와서 바로 구청으로 갔습니다. 인감 폐기 신고를 하고 새 인감도장을 팠습니다. 창구 직원이 이유를 물었습니다. 저는 분실이라고 했습니다. 분실이 아니었지만 그렇게 말했습니다. 새 인감도장을 손에 쥐었을 때 처음으로 숨을 제대로 쉰 것 같았습니다. 이제 이 도장은 제 손을 떠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큰아들 명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 저녁에 가도 돼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저는 말했습니다. 와라.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작은아들 민수한테도 전화를 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형이랑 같이 와라. 할 얘기가 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 저는 말했습니다. 오면 알아. 그 다음엔 막내딸 수정이한테도 전화했습니다. 너도 와라. 수정이가 뭔데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오면 알아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녁 7시에 셋이 다 왔습니다. 큰 며느리 연숙도 왔습니다. 5명이 거실에 앉았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차를 끓여서 내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각자 앞에 찻잔을 놓았습니다.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자식들이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연숙이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잠깐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서 아침에 법무사한테서 받아온 서류를 들고 나왔습니다.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식탁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근저당 설정된 부분에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습니다. 법무사가 표시해 준 것이었습니다. 민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명수는 찻잔만 봤습니다. 수정이는 저를 봤습니다. 연숙은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내가 허락하지 않은 근저당이 내 땅에 설정돼 있다. 누가 했냐? 아무도 말을 안 했습니다. 저는 민수를 봤습니다. 민수야, 내가 했지.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말했습니다. 내 인감도장으로 했지. 명수가 들고 있던 내 도장으로. 명수가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동생이 너무 급하다고 해서요. 어머니가 허락하실 것 같아서요. 허락하실 것 같아서가 또 나왔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허락하실 것 같아서 허락도 안 받고 했다는 게 말이 되냐? 연숙이 옆에서 어머니, 진정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연숙을 봤습니다. 연숙아, 너는 이 자리에서 진정하라는 말할 자격 있냐? 연숙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수정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다 어머니 잘 되시라고 한 거예요. 오빠들도 나쁜 마음으로 한 게 아니에요. 저는 수정이를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수정아, 너는 언제부터 알고 있었냐? 수정이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을 안 했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알고 있었냐고. 수정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들한테 들었어요. 오래전에요. 오래전에. 그 말이 나오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오래전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저는 알았습니다. 반찬 들고 오던 것도, 드라이브 시켜주던 것도, 매주 전화하던 것도 전부 오래전부터 짜여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감정적으로 싸우면 제가 지는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다들 들어가라. 자식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명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는 말했습니다. 내가 연락할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자식들이 나간 뒤 저는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찻잔이 5개 식탁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치우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땅 근저당 문제, 아파트 담보시도 정황, 2달 동안 제 손을 떠나 있던 인감도장. 이 모든 것에 대해 제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감정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서류로, 법으로, 제 이름으로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내일 아침 변호사를 만나러 가겠다고.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제 편이 되어줄 사람을 만났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가기 전날 밤 저는 남편 서랍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쓰던 서랍이었는데 남편이 간 뒤로 한 번도 제대로 열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남편이 생전에 모아둔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부동산 계약서, 은행 통장 사본, 각종 영수증들. 그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면서 저는 남편 냄새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참았습니다. 지금 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서류 뭉치 맨 아래에 남편 손글씨로 쓴 메모가 하나 있었습니다. 재산 목록과 각 재산의 취득 경위, 그리고 맨 아래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이 재산은 우리 둘이 평생 일해서 모은 것이니 당신 마음대로 써요. 자식들한테 미리 줄 필요 없어요. 남편이 언제 이걸 써뒀는지 몰랐습니다. 저는 그 메모를 손에 쥐고 한참 있었습니다. 남편이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될 거라는 걸. 다음 날 아침 일찍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법무사가 소개해준 곳이었습니다. 가사와 부동산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여자 변호사였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였는데 말투가 차분하고 명확했습니다. 저는 그 앞에 앉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했습니다. 남편이 간 뒤로 자식들 태도가 달라진 것, 큰 며느리가 반찬을 들고 오기 시작한 것, 작은 아들이 담보를 요구한 것, 인감도장이 2달 동안 큰아들한테 있었던 것, 땅에 근저당이 설정된 것, 아파트 담보시도 정황까지. 변호사가 메모를 하면서 들었습니다. 다 듣고 나서 잠깐 펜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전형적인 유형입니다. 전형적이라는 말이 처음엔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제 자식들이 한 일이 전형적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어머님처럼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뜨고 나서 재산이 정리된 직후에 자식들이 갑자기 다정해지면서 재산을 노리는 패턴이 굉장히 흔합니다. 특히 치매 걱정을 핑계로 미리 재산을 정리하자고 접근하는 방식이 요즘 제일 많이 들어오는 유형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제 자식들이 한 짓이 흔한 사기 수법이었다는 뜻이었습니다. 특별한 배신이 아니라 패턴이 있는 수법이었습니다. 그게 더 서늘했습니다. 변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가장 급한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 무단으로 설정된 근저당을 무효로 만드는 것. 둘째, 앞으로 어머님 재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법적 장치를 만드는 것. 저는 두 가지 다 해달라고 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근저당 무효 주장은 어머님이 동의하지 않았다는 걸 입증하면 됩니다. 도장을 빌려준 건 사실이지만 그 용도에 동의한 적 없다는 걸 주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경우 법원이 어머님 편을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뭔가 희망 같은 게 보였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면서 저는 핸드폰을 열었습니다. 큰아들 명수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제 저희가 잘못한 거 알아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작은아들 민수한테서도 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빨리 갚을게요. 막내딸 수정이한테서도 왔습니다. 어머니, 오빠들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셋이 보낸 문자를 순서대로 읽었습니다. 그 문자들이 진심인지 아닌지 판단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제 제가 서류를 꺼내놓은 뒤로 온 문자들이었습니다. 들킨 다음에 온 사과였습니다. 저는 세 문자 모두 읽은 표시만 남기고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수정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받았습니다. 수정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빠들이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어머니도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가족끼리 법까지 들고 나올 필요 있어요. 법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제가 변호사를 만난 걸 알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물었더니 수정이가 잠깐 말을 머뭇거렸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명수 오빠가 어머니 차가 법조타운 쪽에 주차된 걸 봤대요. 명수가 저를 따라다닌 겁니다. 제가 어디 가는지 감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명수한테서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변호사까지 선임하셨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그래. 명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가족 망신이잖아요. 가족 망신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제 재산을 몰래 담보로 잡은 아들이 가족 망신이라는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가족 망신이 어머니 도장 훔쳐서 근저당 설정한 것이냐, 아니면 어머니가 변호사 선임한 것이냐? 명수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명수야, 다음부터 내 차 따라다니지 마라.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수정이한테서 카카오톡이 왔습니다. 긴 문자였습니다. 어머니, 저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로 시작하는 문자였습니다. 저는 읽었습니다. 수정이가 쓴 내용은 이랬습니다. 오빠들이 처음에 이 계획을 꺼냈을 때 자기는 반대했다고, 그런데 오빠들이 어머니 치매에 오면 어떡하냐며 설득했고 자기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갔다고. 저는 그 문자를 2번 읽었습니다. 처음엔 수정이가 솔직하게 말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2번째 읽으면서 알았습니다. 이 문자는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오빠들한테 책임을 넘기고 자기만 빠져나오려는 문자였습니다. 저는 수정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정아, 내가 반대했으면 어머니한테 말했어야지.
수정이가 말했습니다. 오빠들이 무서워서요. 저는 말했습니다. 오빠가 무서워서 어머니한테 말을 못했다는 게 말이 되냐? 수정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셋이 한편이었는데 이제 각자 살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명수는 가족 망신이라고 압박하고 민수는 빨리 갚겠다고 달래고 수정이는 오빠들 탓을 하면서 자기만 빠져나오려 했습니다. 저는 그 패턴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자식들이 뭉쳐 있을 때는 무서웠는데 각자 살 길을 찾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제가 더 선명하게 보인다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걸 알았습니다. 이 싸움은 감정으로 하면 제가 지고 서류로 하면 제가 이긴다는 걸. 저는 그날 밤 변호사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다시 뵐 수 있을까요? 준비가 됐습니다. 변호사 답장이 왔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오세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남편 메모를 꺼냈습니다. 이 재산은 우리 둘이 평생 일해서 모은 것이니 당신 마음대로 써요.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지킬게요. 변호사를 두 번째로 만난 날 저는 남편 메모를 가지고 갔습니다. 변호사가 그것을 읽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게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는 아니지만 어머님 의사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메모보다 더 강한 걸 만들어야 해요. 변호사가 꺼낸 말이 유언공증이었습니다. 공증인 앞에서 어머님 의사를 공식으로 남기는 겁니다. 법적으로 가장 강력한 효력을 가집니다. 자식들이 나중에 뭘 어떻게 해도 이걸 뒤집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저는 바로 말했습니다. 하겠습니다. 유언공증을 준비하면서 저는 처음으로 제 재산 전체를 제 눈으로 다시 봤습니다. 아파트, 땅 2필지, 예금. 이것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남편과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무엇을 아끼면서 모은 건지. 아파트는 신혼 때 전세로 시작해서 20년에 걸쳐 늘려간 것이었습니다. 땅은 남편이 사업하다 힘들었던 시절에도 팔지 않고 버텨온 것이었습니다. 예금은 남편이 매달 조금씩 떼어서 넣어온 것이었습니다. 그 재산들을 자식들은 어머니가 치매 오기 전에 미리 정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 재산이 제 손에서 자식들 손으로 넘어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유언공증 서류를 작성하면서 그 재산들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생각했습니다. 답은 생각보다 빨리 나왔습니다. 유언공증 내용을 결정하는데 이틀이 걸렸습니다. 변호사와 여러 번 통화를 했고 밤마다 혼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자식들 이름을 한 명도 넣지 않기로 결정한 건 첫날 밤에 이미 나온 결론이었습니다. 그 결론이 흔들린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대신 저는 다른 이름들을 써넣었습니다. 남편 고향에 있는 작은 교회, 제가 20년 동안 후원해온 지역 아동센터, 그리고 남편이 마지막까지 치료받던 병원의 호스피스 병동. 그 이름들을 써넣으면서 처음으로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고요해졌습니다. 이게 맞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공증 날짜를 잡고 나서 저는 자식들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연락이 오면 받았습니다. 명수가 어머니 요즘 어떠세요? 라고 물으면 잘 있다고 했습니다. 민수가 어머니 이번 달 안으로 꼭 갚을게요. 라고 하면 알겠다고 했습니다. 수정이가 어머니 많이 속상하시죠? 라고 하면 괜찮다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 했습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전혀 달랐습니다. 매일 변호사와 준비를 하고 있었고 공증 날짜를 향해서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제가 감정적으로 흔들려서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생각이 그들의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공증을 받으러 가던 날 아침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서려는데 큰 며느리 연숙이 아파트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반찬통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연숙이 환하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어디 가세요?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이 시간에 연락도 없이 나타난 게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병원 간다. 연숙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같이 가면 안 될까요? 오늘 시간이 있어서요. 저는 말했습니다. 아니, 혼자 간다. 연숙 얼굴에서 웃음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요즘 어머니가 걱정돼서요. 혼자 다니시다가 무슨 일 있으면 어떡해요. 저는 연숙을 똑바로 봤습니다. 걱정되면 연락하고 와라.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데 연숙이 무언가를 더 말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1층으로 내려가면서 생각했습니다. 명수가 저를 감시하더니 이번엔 연숙을 보냈구나. 아파트에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건 오늘 제가 어딘가 중요한 곳에 간다는 걸 눈치챈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공증사무소에 가기 전에 변호사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며느리가 따라올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가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걱정 마세요. 공증은 어머님 본인만 계시면 됩니다. 다른 분은 입회 못합니다. 공증사무소에 도착해서 절차를 밟는 동안 핸드폰이 2번 울렸습니다. 명수였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울렸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공증인 앞에서 서류에 서명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새로 만든 인감도장이었습니다. 공증인이 말했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유언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서류를 손에 쥐었습니다. 이게 있는 한 제 재산은 제가 원하는 곳으로 간다는 뜻이었습니다. 자식들이 뭘 어떻게 해도 공증사무소를 나오면서 핸드폰을 열었습니다. 명수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민수한테서도 왔습니다. 어머니 전화 좀 받아주세요. 수정이한테서도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뭔가 중요한 거 하시는 거예요. 셋이 동시에 연락을 했습니다. 저는 새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근처 카페에 들어가서 따뜻한 커피를 한 잔 시켰습니다. 오랜만에 혼자 카페에 앉아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2손으로 감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주말마다 같이 오던 카페였습니다. 남편이 옆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카페를 나오면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자식들을 한자리에 불러야 할 때가 됐다고. 공증도 끝났고 근저당 무효 절차도 진행 중이었고 새 인감도장은 제 손 안에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제가 아직도 감정적으로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머니가 마음이 풀릴 거라고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 기다림이 헛된 것이었다는 걸 알려줄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식 셋을 불러 앉혔습니다. 자식들을 부른 날은 공증을 마치고 나서 열흘이 지난 토요일이었습니다. 날짜를 잡을 때 저는 변호사한테 먼저 물었습니다. 이제 자식들한테 말해도 되냐고.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근저당 무효 소송 서류도 준비됐고 유언 공증도 완료됐으니 이제 말씀하셔도 됩니다. 오히려 직접 말씀하시는 게 좋아요. 자식들이 나중에 몰랐다고 할 수 없도록. 저는 그 말을 듣고 날짜를 잡았습니다.
토요일 저녁 6시 밥 먹으러 오라고 했습니다. 셋 다 오라고 했습니다. 밥이라는 말을 들으면 긴장을 덜하고 올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토요일 오후부터 저는 밥을 했습니다. 자식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이었습니다. 명수가 좋아하는 갈비찜, 민수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수정이가 좋아하는 잡채,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만들었습니다. 음식을 하는 내내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했습니다. 싸우러 부른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결정한 것들을 전달하러 부른 것이었습니다. 결정은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6시가 조금 넘어서 셋이 다 왔습니다. 명수가 먼저 왔고 민수가 그 다음이었고 수정이가 제일 늦게 왔습니다. 큰 며느리 연숙도 왔습니다. 저는 오라는 말을 안 했는데 명수가 데리고 왔습니다. 저는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연숙도 앉히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듣게 될 얘기였으니까요. 5시 식탁에 앉았습니다. 음식 냄새가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긴장을 풀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명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음식 냄새 좋다. 오랜만에 어머니 밥 먹겠네요. 저는 말했습니다. 먹고 나서 얘기하자. 밥을 먹는 동안 별말이 없었습니다. 자식들이 맛있다. 어머니 역시 갈비찜은 어머니가 최고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면서 밥을 먹었습니다. 이 자식들이 지금 이 음식을 만든 손이 어떤 손인지 알기나 하는지, 이 손이 땅 한 뼘씩 모으던 손이고 통장에 돈 한 푼씩 넣던 손이고 그 자식들 기저귀 갈던 손이라는 걸.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갈비찜을 먹었습니다. 마지막 밥이라고 생각하니 오히려 천천히 씹히는 것 같았습니다. 밥이 끝나고 제가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들어가서 봉투 4개를 들고 나왔습니다. 변호사가 준비해 준 것들이었습니다. 식탁을 치우지 않은 채로 봉투들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자식들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명수가 봉투를 받습니다. 민수가 봉투를 받습니다. 수정이가 봉투를 받습니다. 연숙이 봉투를 받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앉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하나씩 줄 테니까 열어봐라. 명수한테 먼저 줬습니다. 명수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서류가 나왔습니다. 내용 증명이었습니다. 인감도장을 본인 동의 없이 보관하고 사용한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명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민수한테 줬습니다. 민수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근저당 설정, 무효 소송 개시 통보서였습니다. 어머니 동의 없이 설정된 근저당은 무효이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민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수정이한테 줬습니다. 수정이 봉투에는 앞으로 재산 관련 어떠한 접근이나 요구도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통보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수정이 눈이 커졌습니다. 연숙한테도 봉투를 줬습니다. 연숙 봉투에는 아파트명의 변경 문의 및 매매 관련 정보 수집 행위에 대한 경고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부동산 소장한테 어머니가 알고 있다고 거짓말한 것까지 포함된 내용이었습니다. 연숙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4명이 봉투를 든 채로 저를 봤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다 읽었냐? 명수가 먼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가족한테 내용 증명을 보내요. 저는 말했습니다. 가족이 가족한테 인감도장을 훔치면 내용 증명이 가는 거다. 명수가 말했습니다. 훔친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빌려주셨잖아요. 저는 말했습니다. 근저당 설정하라고 빌려줬냐? 명수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소송까지 해요. 우리가 남이에요. 저는 말했습니다. 남이면 이렇게 안 해도 돼. 가족이라서 하는 거야. 가족이니까 분명히 해야 한다고. 민수가 말했습니다. 제가 꼭 갚을게요, 어머니. 저는 말했습니다. 갚는 문제가 아니야. 내 허락 없이 내 재산에 손댄 게 문제야.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정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예상했습니다. 수정이는 항상 울었습니다. 저는 수정이를 봤습니다. 수정아, 울지 마라. 수정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반대했잖아요. 저는 말했습니다. 반대했으면 어머니한테 말했어야지. 수정이가 말했습니다. 오빠들이 무섭다고요. 저는 말했습니다. 오빠가 무서워서 어머니 재산이 없어지는 걸 보고 있었다는 거냐? 수정이가 더 크게 울었습니다. 저는 그 울음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수정이 눈물이 예쁜 눈물이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알았습니다. 연숙이 그때까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서류를 든 채로 제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연숙을 봤습니다. 연숙아, 너는 할 말 없냐? 연숙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냥 어머니랑 같이 살고 싶었던 것 뿐이에요. 저는 말했습니다. 같이 살고 싶으면 이 집 팔면 어떡하냐는 말이 왜 나왔냐? 연숙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부동산 소장한테 어머니가 알고 있다고 거짓말한 거 알고 있다. 연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넷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잠깐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봉투를 꺼냈습니다. 5번째 봉투였습니다. 이건 내 명한테 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이건 내가 공증받은 유언장 사본이다. 어디에 무엇이 어떻게 가는지가 다 적혀 있다. 명수가 봉투를 집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손대지 마라. 내가 말로 해줄 테니까 들어라. 넷이 저를 봤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내 재산은 내가 원하는 곳에 간다. 여기 있는 너희 중에 아무도 없다. 그리고 이건 법적으로 확정된 거다. 바꿀 수 없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명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진심이에요. 저는 말했습니다. 밥 먹으면서 농담할 어머니로 보이냐? 민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저는 말했습니다. 내 도장 가져간 게 왜 이렇게까지 한 건지 먼저 물어봐라. 수정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다 어머니 잘 되라고 한 거잖아요. 저는 말했습니다. 수정아, 이 말 마지막으로 한다. 어머니 잘 되라는 사람이 어머니 몰래 재산에 손대냐? 수정이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연숙은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오늘 밥 먹었으니까 들어들 가라. 자식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봤습니다. 명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이대로 가면 돼요. 저는 말했습니다. 그래. 오늘 할 말 다 했다. 명수가 말했습니다. 다음엔 언제 봐요? 저는 말했습니다. 내가 연락할게. 자식들이 하나씩 일어났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면서 각자 저를 봤습니다. 저는 문 앞에 서서 배웅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끝이 났습니다. 자식들이 돌아간 뒤 저는 식탁을 치웠습니다. 갈비찜 냄비를 씻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 냄비에 담긴 갈비찜이 자식들한테 해준 마지막 밥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이 슬프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담담했습니다. 오히려 설거지를 하는 손이 오랜만에 가벼웠습니다. 무거운 것을 내려놓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자식들한테 잘 보이려고
좋은 어머니로 보이려고 들고 다닌 무게가 오늘 저녁 식탁에서 내려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11시가 넘어서 명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받았습니다. 명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지금 밖에 있는데 좀 더 얘기해도 될까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낮고 조용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해라. 명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진짜로요. 저는 잠깐 기다렸습니다. 명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도장 가져간 것도 잘못이고 동생 도운다고 서류 꾸민 것도 잘못이에요. 변명하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머니, 저도 무서웠어요. 어머니가 나이 드시면서 혼자 결정을 잘못하시면 어떡하나 걱정이 됐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말했습니다. 명수야, 지금 이 전화가 어머니 마음 돌리려는 거냐? 아니면 진짜 사과하려는 거냐? 명수가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솔직히 둘 다예요. 저는 그 솔직함이 그나마 나았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솔직한 건 고맙다. 근데 마음은 안 바뀐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에 민수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근저당 관련해서 저축은행이랑 얘기해 봤어요. 제가 직접 해결하겠습니다. 어머니가 소송 안 하셔도 되게 할게요. 저는 그 문자를 읽고 변호사한테 전달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민수 씨가 자발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하면 소송보다 빠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서면으로 확약을 받아야 합니다. 말로만 하겠다는 건 믿으시면 안 됩니다. 저는 민수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서면으로 해결 확약서 써라. 변호사 통해서 받겠다. 민수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어머니. 그 네 어머니가 예전과 달리 들렸습니다. 예전엔 그 말이 아들다워 보였는데 지금은 그냥 거래 상대방의 답변처럼 들렸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았습니다. 수정이는 사흘 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낮에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부어 있었습니다. 많이 운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저 요즘 잠을 못 자요. 저는 말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저한테도 내용 증명을 보내셨잖아요. 저는 그냥 오빠들 따라간 건데. 저는 말했습니다. 수정아, 그냥 따라간 것도 한 거야.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야. 수정이가 말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저는 말했습니다. 그걸 나한테 물어보냐? 수정이가 울먹이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어머니 딸이잖아요. 저는 말했습니다. 딸이면 딸답게 했어야지. 전화를 끊었습니다. 뒤에서 수정이가 어머니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연숙은 직접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명수를 통해서 사과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명수가 말했습니다. 연숙이가 어머니한테 죄송하다고 해요. 저는 말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하라고 해라. 일주일 뒤에 연숙한테서 카카오톡이 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 집 팔리게 하려고 부동산에 간 게 아니에요. 그냥 어머니가 힘드실까봐 같이 살고 싶어서 알아본 거예요. 저는 그 문자를 읽고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을 계속하는 사람한테 해줄 말이 없었습니다. 부동산 소장한테 어머니가 알고 있다고 한 말이 어떻게 같이 살고 싶어서 한 말이 됩니까? 그로부터 2달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약속대로 확약서를 썼고 근저당은 말소됐습니다. 변호사가 소송 없이 해결됐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담담했습니다. 기쁘지도 않았고 허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당연히 돌아와야 할 게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원래 제 것이었으니까요. 자식들이 가끔 연락을 했습니다.
명수는 한 달에 한 번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건강은 어떠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잘 있다고 했습니다. 민수는 가끔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식사는 하세요? 라고. 저는 한다고 했습니다. 수정이는 두 달에 한 번쯤 전화를 했습니다. 예전처럼 매주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게 더 편했습니다. 매주 전화하던 게 저를 걱정한 게 아니었다는 걸 이제 알았으니까요. 어느 날 오후 저는 혼자 남편 묘소에 갔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묘 앞에 앉아서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지켰어요. 당신이 말한 대로 했어요. 자식들한테 다 줘버리지 않았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남편이 듣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 마지막에 한 말이 맞았어요. 돈 앞에서는 자식도 몰라요. 근데 있잖아요. 그렇다고 자식들이 나쁜 사람이 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사람인 것 같아요. 사람이니까 돈 앞에서 그렇게 됐을 거예요. 나도 그 사람들 낳고 키운 어머니니까 그 정도는 이해해야지. 저는 묘비를 손으로 닦았습니다. 남편 이름이 선명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아동센터에 들렀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후원해온 곳이었습니다. 센터장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센터장한테 말했습니다. 제가 유언장에 여기를 넣었어요. 제가 죽으면 이 아이들한테 가게 돼 있어요. 센터장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제가 감사하지요. 이 아이들 덕분에 제 재산이 어디 가야 하는지 알았으니까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남편 메모를 다시 꺼냈습니다. 이 재산은 우리 둘이 평생 일해서 모은 것이니 당신 마음대로 써요. 저는 그 문장 아래에 제 글씨로 한 줄을 더 썼습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메모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새 인감도장 옆에. 이번엔 그 서랍에서 아무것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자식이 효도한다고 다가올 때 재산 얘기가 따라오면 그건 효도가 아닙니다. 당신의 재산은 당신이 지켜야 합니다. 당신은 아직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